오늘 함께 파헤쳐볼 내용은 권력 설계 이론이라는 건데요. 이게 시작부터 아주 도발적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했다. 우리 이 말 정말 자주 쓰잖아요. 네, 거의 관용구처럼 쓰죠. 그런데 이 이론은 그 말 자체가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배신당한 게 아니라 관계를 설계하는 데 실패했을 뿐이라고요. 네, 아주 차갑고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게까지 느껴질 수 있는 관점이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 이 이론이 세상을, 특히 인간관계를 어떤 논리로 바라보는지 그 구조를 한번 명확하게 뜯어보는 데 있습니다. 좋습니다. 믿음, 의리, 사랑 같은 이런 감정적인 가치들을 싹 걷어내고요. 힘의 역학과 설계라는 관점으로만 관계를 분석하면 과연 어떤 그림이 보일지 함께 탐구해 보시죠. 가장 핵심적인 주장부터 살펴보죠. 자료에 나온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이렇습니다. 배신은 나쁜 놈이 하는 게 아니라 배신해도 잃을 게 없거나 견제받지 않는 놈이 하는 것이다. 와, 이 문장 안에 사실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정말 서늘한 문장이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인성이나 도덕성, 나와의 의리 네, 이런 걸 믿는 것 자체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 바로 그겁니다. 저 사람은 착하니까 배신 안 할 거야.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군요. 이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책임의 전환이에요. 책임의 전환이요? 네, 보통 우리는 배신이 일어나면 배신한 사람을 손가락질하며 비난하죠. 그렇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면서요. 네, 하지만 이 이론은 화살을 반대쪽으로 돌립니다. 반대쪽이라면 배신을 막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못한 사람, 즉 배신 당한 사람의 부족을 문제 삼는 거죠. 잠깐만요.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혹한 관점 아닌가요? 피해자한테 네가 설계를 잘못해서 당한 거야 라고 말하는 셈이니까요. 사기당한 사람한테 네가 순진해서 그래 라고 말하는 거랑 좀 비슷하게 들리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의 목적은 사후에 누군가를 비난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전에 비극 자체를 막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도덕성이라는 거, 이거 측정할 수도 없고 언제든 변할 수 있는 변수잖아요. 맞아요. 이걸 아예 배제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없는 셈 치는 거네요. 네, 대신 훨씬 더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변수, 즉 이해득실에만 집중하는 거죠. 상대가 배신을 저울질할 때 배신으로 얻는 이익보다 배신으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 즉 비용이 압도적으로 크도록 판을 짜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말고 상황을 믿게 만들어라 이 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저 사람이 날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처한 상황을 보니까 나를 배신할 수가 없겠네 이런 확신을 가지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관계를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수학 문제 풀듯이 계산의 영역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아주 냉정한 조언인 거죠. 이야, 관계를 믿음의 영역에 두는 순간 사실상 통제 불가능한 리스크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거나 다름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원칙들이 머릿속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 생활, 예를 들어 비즈니스나 연인관계 네. 이런 곳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비즈니스 관계를 한번 보죠. 이 이론에서는 하수와 고수를 비교합니다. 하수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계약서를 허술하게 쓰거나 아예 안 씁니다. 그렇죠.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서냐. 형 믿지 하면서. 맞아요. 술 한 잔에 모든 걸 맡기는 거죠. 자료에서는 이걸 낭만이 아니라 자살행위라고까지 강하게 표현합니다.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실제로 저런 말 믿고 동업했다가 돈도 사람도 다 잃는 경우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되죠. 너무 많죠? 그럼 고수는 어떻게 하느냐? 네. 정반대입니다. 가까운 사이에일수록 서로를 더 아낄수록 계약서는 더 철저하고 집요하게 씁니다. 이때 사용하는 명분이 아주 절묘해요. 어떤 명분이죠? 우리가 서로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혹시 모를 돈 문제 앞에서 나약해질 수 있는 미래의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걸 쓰는 거야 라고 말하죠. 와, 그건 정말 설득력 있네요. 그렇죠. 상대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나약함을 인정하고 그걸 시스템으로 보완하자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상대방도 기분 나쁘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 계약서에는 배신으로 얻을 수 있는 단기적 이익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의 위약금이나 법적 책임을 명시해둡니다. 아예 배신할 엄두를 못 내게. 배신을 하는 순간 사업에서 얻을 이익은커녕 자기 인생이 파탄날 정도의 배신 비용을 설계해두는 겁니다. 결국 감정의 연대가 아니라 시스템이 관계를 보증하게 만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감정적인 약속보다 인감도장이 찍힌 서류 앞에서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된다는 통찰이죠. 그렇다면 훨씬 더 감정적인 영역인 사랑, 즉 연인 관계에 대한 예시는 더 도발적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보통 우리는 사랑하니까 무조건 믿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이 이론은 그 말을 관계를 방임하는 가장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합니다. 방임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연인 사이에 뭐 계약서라도 쓰라는 걸까요? 계약서보다 더 강력한 구조를 만들라고 합니다. 구조라. 예를 들어 상대가 만약 한눈을 팔거나 나를 떠날 경우에 그 대가로 자신이 쌓아온 사회적 평판, 경제적 안정, 그리고 가장 소중한 인간관계 전체를 잃게 되는 구조를 짜라는 겁니다. 와, 서로의 모든 것을 깊숙이 공유해서 한쪽의 배신이 곧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행위가 되도록 만드는 거죠. 배신이 곧 자멸이 되는 장치. 와, 잠깐만요. 이 표현 하나만으로도 이 이론이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알 것 같네요. 이건 거의 국가 간의 핵무기 상호확증 파괴 전략 같은 느낌인데요. 내가 너를 공격하면 너도 나를 파괴할 수 있으니 우린 서로를 공격할 수 없고 평화가 유지된다는 그 논리요. 맞습니다. 섬뜩하게 들릴 수 있죠. 하지만 이 이론의 논리를 끝까지 따라가 보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사랑의 증명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사랑의 증명이 되죠? 사랑하니까 믿어 라는 막연한 말보다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만약 당신이 날 떠나면 내 세상 전부가 무너지도록 내 모든 것을 당신과 엮어두었어 라는 이 구조적 현실이 훨씬 더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는 겁니다. 감정의 낭만 대신 시스템의 안정성을 택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뜨거운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식을 수 있지만 뭐 공동 명의의 집, 서로의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깊은 유대, 이런 구조적인 장치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네, 그런 장치들이야말로 변덕스러운 감정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랑의 담보가 된다고 보는 거고요. 물론 많은 분들이 이런 관점에 대해 그게 어떻게 사랑이냐며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겠어요. 물론입니다. 이건 사랑에 대한 수많은 관점 중 하나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이 이론은 이렇게 되물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말하는 그 감정적 유대감은 배신이라는 리스크 앞에서 얼마나 굳건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하기는 쉽지 않죠. 자, 그럼 논의를 좀 더 진전시켜보죠. 배신은 결국 비용과 이익의 계산이라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의리 있다, 저 사람은 끝까지 내 편일 거야 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런 건 전부 착각이라는 걸까요? 이 이론은 그런 진짜 의리처럼 보이는 것들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자료는 우리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립니다. 착한 사람은 배신을 안 할까? 천만에 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정말 가차없네요. 그럼 끝까지 곁에 남는 의리 있는 사람의 정체는 대체 뭔가요? 이 이론에 따르면 그런 사람들은 본성이 선해서가 아니라 딱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애초에 배신할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 두 번째는 배신했을 때 자신에게 돌아올 대가가 너무나 두려운 사람. 그뿐이라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인간 본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누군가 의리를 지키면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그 사람의 내면을 칭찬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론은 아니, 그 사람은 좋은 게 아니라 배신할 힘이 없거나 배신하면 큰일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뿐이야 라고 말하는 거니까요. 이건 정말이지 모든 인간관계를 다시 보게 만드는데요. 인간의 선의, 도덕성, 인격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제고하고 오직 그 사람이 처한 외부의 조건과 구조, 그리고 힘의 균형으로만 관계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의 결론이 그렇게 명확하게 떨어지는 거군요. 네, 결론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도덕성을 믿거나 시험하지 마라. 그 시간에 당신의 권력과 설계 능력을 점검하라. 배신을 막고 싶다면 상대방의 양심에 호소하거나 기도하지 말고 배신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 만큼 정교한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죠. 이 결론은 우리에게 관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프레임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관계를 가꾸는 대상이 아니라 관리하고 설계하는 대상으로 보라는 거니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라고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대신 내 설계에 어떤 부분에 허점이 있었을까라고 이성적으로 복귀하고 분석하라는 요구이기도 하고요. 네. 감정적 상처를 최소화하고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제시되는 거죠. 물론 이 방법론이 모든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만능 열쇠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맹목적인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도구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타인의 배신을 막는 설계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질문의 방향을 나 자신에게로 돌려보는 겁니다. 만약 나 자신이 배신으로 인한 대가는 거의 없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매우 큰 그런 완벽한 상황에 놓인다면 나는 나의 도덕성과 양심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 역시 나 스스로를 구속할 외부의 설계가 필요한 나약한 존재일까?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남을 의심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 돌아보게 만드는. 그렇죠. 이 질문은 오늘 이야기가 끝나고도 꽤 오랫동안 머릿속에 맴돌 것 같습니다.